사화 줄거리.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익사한 것으로 알고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교회에 나타난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안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톰은 일약 친구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지만 속마음을 감춘 채 베키와 갈등을 겪던 중 베키의 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두 사람은 다시 친해진다. 제21장 웅변. 선생의 금빛 대머리. 방학이 가까워왔다. 언제나 엄격했던 선생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전보다 더 가혹해졌다. 학예의 날에 학생들의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요즘은 회초리와 매가 거의 쉬는 일이 없었다. 적어도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다. 다만 제일 큰 남학생들과 18살에서 20살 사이의 젊은 처녀들은 매를 맞지 않았다. 도빈스 선생의 매질은 몹시 매서웠다. 머리는 완전히 벗겨져 번쩍번쩍 빛이 나는 대머리에 가발을 쓰고 다니긴 했지만 겨우 중년에 달한 사람이라 근육이 허약해진 기미는 없었다. 그 중대한 날이 다가오자 내면의 두 살인 폭군 같은 기질이 겉으로 드러났다. 조그만 잘못도 벌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공포와 고통 속에서 낮을 보내고 밤 시간은 복수를 꾸미는 데 보냈다. 아이들은 선생을 골탕 먹일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은 늘 한 수 앞서갔다. 복수가 성공할 때마다 그 뒤를 따르는 보복이 너무 강력하고 엄청나서 소년들은 완패를 당했다는 기분으로 전쟁터에서 늘 퇴각해야 했다. 그래서 소년들은 서로 공모하여 마침내 혁혁한 대승리를 기약하는 계획을 짜냈다. 그들은 동네 간판집 아들의 서약을 받고 그를 끌어들여 계획을 밝히고 도움을 청했다. 그 끌어들인 아이는 나름대로 기뻐할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선생은 그의 집에 하숙하고 있었으니 미움을 받을 까닭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2, 3일 후면 선생 부인은 시골로 가게 되어 있어 이 계획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선생은 홀짝홀짝 술을 꽤 마심으로써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그래서 간판집 아들은 학예의 밤 기분이 좋아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며 앉아있는 동안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선생을 알맞은 시간에 깨워 학교로 급히 달려가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흥미로운 행사일이 되었다. 저녁 8시가 되자 교실 안은 밝은 조명이 비치고 나뭇잎과 꽃으로 이루어진 화환과 줄장식으로 치장되었다. 선생은 한 단 높은 교단 위에 놓인 큰 의자에 칠판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는 꽤 술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선생의 양쪽으로 3줄, 앞쪽으로 6줄 나란히 놓인 벤치에는 읍내 유지들과 학부형들이 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앉아있는 왼쪽 뒤에는 임시로 널찍한 단을 놓고 그 위에 학예에 출연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깨끗이 세수하고 참을 수 없이 답답한 옷을 입은 작은 소년들, 멍청하고 덩치가 큰 아이들이 앉은 의자에 열이 있었다. 젊은 부인네들의 눈더미 같은 줄, 다들 훤히 드러낸 팔이니 그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자질구레한 장신구니 핑크색과 파란 빛깔의 리본 달린 장식이니 이런 것들에 유달리 마음을 쓰고들 있었다. 그 나머지는 출연 안 하는 학생들로 메워져 있었다. 학예회는 시작되었다. 맨 처음엔 조그만 소년이 일어서 머뭇거리며 인사말을 했다. 여러분은 제 나이 또래의 어린 학생이 무대에서 공적으로 연설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고 마치 기계인형처럼 애처로울 만큼 정확하고 경련적인 몸짓을 했다. 무섭게 겁을 집어먹고 있었으나 그래도 무사히 끝내고 꾸민 듯한 절을 하고 물러갔을 때에는 한바탕 요란스런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다음은 수줍은 얼굴을 한 소녀가 혀 짧은 소리로 메리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라는 시를 암송하고 연민을 일으키는 공손한 절을 한 뒤에 그 보답으로 박수갈채를 받고는 얼굴을 붉히며 행복한 표정으로 자리에 가서 앉았다. 톰 소여가 거만하고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걸어나가더니 분노한 목소리에 요란하고도 멋진 몸짓으로 시대를 초월한 명연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를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톰은 중간에서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끔찍한 무대 공포증에 사로잡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는 물론 청중의 동정을 샀지만 청중의 침묵을 이끌어낸 것도 사실이었다. 그 침묵은 동정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웠다. 선생이 얼굴을 찡그리자 상황은 종료된 셈이었다. 톰은 잠시 계속하려고 애쓰다가 완전히 패배를 맛보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박수를 치려는 약한 시도가 있는가 했더니 곧 멈추고 말았다. 그 소녀는 불타는 가판 위에 서 있었다와 아시리아인이 침공했다 등의 주옥 같은 연설문이 낭송되었다. 다음으로 읽기 10법과 철자 알아맞히기 경연이 있었다. 몇 명 안 되는 라틴어반 학생은 암송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이제 그날 저녁에 대미를 장식할 순서, 즉 젊은 처녀들이 창작한 장문을 낭독할 시간이 되었다. 차례에 따라 한 사람씩 단상의 끄트머리로 걸어나가 목청을 가다듬고 원고를 가슴 앞으로 올려들고 표현과 구두점에 주의를 집중한 채 읽어나갔다. 글의 주제는 그들의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성 선조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틀림없이 실력을 발휘했던 것과 같은 주제였다. 이를테면 우정은 그중 하나의 주제였으며 지난날의 추억, 역사 속의 종교, 꿈나라, 문화의 이점, 정부 형태의 비교 및 대조, 우울증, 효심, 마음의 동경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장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애틋하게 간직된 우수의 감정이었다. 또한 낭비에 가까운 미사여구의 분출이라는 특징도 있었다. 게다가 각별히 소중히 여겨지는 단어와 표현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것들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써먹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눈에 띄게 장문들을 손상시키는 특징이라면 마치 개가 병신이 된 꼬리를 흔들듯 그 글의 끝에 가서 고질적이고 참을 수 없는 설교를 다는 것이었다.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면 큰 감화를 받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내용에다 설교를 우겨 넣었다. 이러한 설교는 역력히 불성실한 설교임이 뻔한 노릇이었지만 그것만으로서는 이 유행을 학교에서 추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럴 것이고 아마 이 세상이 지속하는 한 결코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나라의 어느 학교에서나 젊은 아가씨들이 장문 끄트머리를 설교로 맺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곳이란 하나도 없다. 그런데다가 가장 경박하고 신앙심이 없는 소녀의 설교가 항상 가장 길고 항상 경건하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자. 사실대로의 진실은 입맛에 맞지 않는 법이니까. 이야기는 학예회로 되돌아가자. 제일 먼저 낭송된 장문은 그렇다면 이것이 인생인가? 라는 글이었다. 독자는 이제 거기서 발췌한 부분을 참고 읽어주기 바란다. 평범한 인생 항로에 있어 젊은 마음은 얼마나 즐거운 정열을 안고 닥쳐올 환락의 장면을 고대하는 것일까? 상상은 장밋빛깔의 기쁨의 그림을 그리는데 분주하다. 유행에 빠져 열중하는 자, 환락의 흐름 속에서 꽃 중에 꽃인 자기 자신을 그린다. 설백의 옷으로 단장한 그녀의 우아한 모습은 즐거운 춤의 미로 사이를 훨훨 날아다닌다. 즐거운 무리 가운데 그녀의 눈이 가장 밝게 빛나며 그녀의 발걸음이 가장 경쾌하다. 이런 달콤한 환상 속에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그처럼 찬란하게 꿈꾸던 지복의 세계로 들어갈 즐거운 시간은 닥쳐온다. 황홀한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요정처럼 아름답게 보이는가. 새로운 장면 하나하나는 앞장면보다 더 매혹적이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자 그녀는 이 훌륭한 껍데기 밑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때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감미로운 말도 이제는 귀에 거슬리며 무도회장은 매력을 잃었다. 몸은 쇠약하고 마음은 상처 입어 이 세상의 쾌락이 영혼의 동경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확신하여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만다. 이런 식으로 낭독은 계속되었다. 그 사이 만족하는 듯한 속삭임이 간혹 일어났으며 그것과 함께 참 듣기 좋구나. 청산유순해. 정말 옳은 말이야. 하는 나지막한 부르짖음과 감탄하는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더욱이 비참한 설교 끝을 맺을 때에는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울려 나왔다.
그 다음 날씬하고 우울하게 생긴 소녀가 일어섰다. 그 얼굴은 약과 소화불량에서 오는 이상한 창백한 얼굴이었다. 소녀는 시를 낭독했는데 2절만 인용하면 족하리라. 알리바마를 작별하는 미주리 아가씨의 말. 잘 있거라, 알리바마. 그리운 그대여. 그러나 잠시나마 그대와 헤어지자. 슬픈 생각은 가슴에 벅차며 불타는 추억은 나의 이마를 메운다. 나는 그대의 꽃이 핀 숲속을 배회하고 탈라푸사강 근처를 헤매며 책을 읽는다. 탈라시의 딩구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쿠사의 언덕 위에서 서강의 빛을 본다. 그러나 벅찬 가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눈물 고인 눈을 숨기려고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지금 나는 낯선 땅을 떠나는 게 아니며 내 한숨은 낯선 사람 때문 아니며 2주 안에 나의 고향은 있다. 이제 계곡을 떠나고 그 첨탑도 멀리 사라져간다. 그리운 알라바마여, 그대 쌀쌀이 헤어진다면 내 눈, 내 가슴, 내 머리는 얼마나 싸늘해질 것인가. 테트라는 불어를 안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그런데도 이 시는 굉장한 호평을 받았다. 다음은 검은 얼굴색의 눈도 머리털도 검은 아가씨가 등장하여 잠깐 인상적인 순간을 사이에 두고 비극적인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천천히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환상. 밤은 어둡고 태풍이 불어올 것 같았다. 하늘이 옥자 주위엔 별 하나 반짝이지 않고 묵직한 우레소리만 끊임없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무시무시한 번갯불은 구름 사이에 경로한 듯 빛나고 번개의 폭력을 막으려던 그 유명한 플랭클린의 발명품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떠들썩한 바람마저 그 비밀의 집에 불어닥쳐 그 황량한 전경에 가세하듯 세차게 휘몰아쳤다. 이처럼 캄캄하고 쓸쓸한 때엔 나의 영혼은 인간의 동정을 구하여 슬퍼했다. 그러나 그 대신 나의 친애하는 친구, 나의 좋은 자, 나의 위안 자, 그리고 인도자, 슬플 때의 나의 기쁨, 기쁠 때의 또 하나의 축복이 내 옆에 다가왔다. 그 소녀는 낭만적인 젊은 사람들이 그리는 공상의 에덴 동산에 햇빛 쬐는 길을 걸어가는 빛나는 사람들의 한 사람인 양,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절한 아름다움에 의해서만 장식된 미의 여왕이나 되는 것처럼 다가왔다. 그 걸음이 너무도 부드러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게다가 그녀의 상냥한 감촉에서 오는 마술적인 전율이 없었다면 다른 조심스러운 미녀들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찾아지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녀가 바깥에서 서로 싸우는 비바람을 가리키면서 눈앞에 2가지 존재를 응시하라고 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12월의 의상에 떨어진 차가운 눈물처럼 야릇한 슬픔이 어리고 있었다. 이 악몽을 다룬 이야기는 약 10페이지의 원고로 장로교파가 아닌 모든 사람의 희망을 말살하는 설교로 끝났기 때문에 1등을 차지했다. 이 장문이 오늘 밤의 장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걸작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마을의 대표는 이 작가에게 상을 주면서 열띤 격려사를 늘어놓았다. 지금껏 그가 들어본 글 중에서 가장 웅변적인 작품으로서 데니엘 웹스터조차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칭찬한 것이다. 한마디 짚고 넘어가자면 아름답다는 단어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인간의 경험을 인생의 페이지라고 표현한 작품의 수가 평균치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제 취기가 돌아 기분 좋을 정도까지 거나해진 도빈스 선생은 의자를 옆으로 밀어놓고 청중에게 등을 돌리더니 지리학습 시범을 보이려고 칠판에 미국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이 떨리는 바람에 지도를 엉망으로 그리자 웃음을 참으며 킥킥대는 소리가 교실 안에 잔물결처럼 퍼졌다. 선생은 웃음소리에 지지 않으려고 결심한 듯 전력을 기울였다. 모든 사람의 눈이 자기에게로 쏠려 있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잘 된 듯 싶었지만 킥킥대는 소리는 여전하며 심지어는 더 커져가기만 했다. 그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천장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로 통하는 승강구가 선생의 머리 바로 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 승강구를 통해 고양이 한 마리가 엉덩이 주위에 묶인 끈에 매달려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고양이의 머리와 턱 둘레에 헝겊을 칭칭 동여맨 채였다. 고양이는 천천히 내려오면서 위쪽으로 몸을 동그랗게 굽히며 발톱으로 엉덩이에 묶인 끈을 잡으려고 애썼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자 이번에는 네 발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고양이는 열중하는 순생 머리에 15cm도 안 되는 곳까지 내려왔는데 그것이 자꾸만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자 필사적으로 고양이는 순생의 가발을 왈칵 붙잡고 매달리다 순식간에 그것을 전리품으로 움켜쥐고 다락방으로 가로챈 채 도망치고 말았다. 그런데 순생의 대머리에선 얼마나 찬란한 빛이 비쳤던 것일까. 간판집 아들이 그 대머리에 금빛칠을 해놓았던 것이다. 이로써 하계회는 해산했다. 소년들은 아주 멋있게 복수를 한 셈이었다. 방학이 닥쳐왔다. 제22장 허클베리가 성서 구절을 인용하다. 톰은 기장이 화려한 것에 끌려 금주동맹 소년단의 신입 회원이 되었다. 톰은 단원이 된 이상 앞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과 씹는 것, 그리고 불경한 말을 삼갈 것을 맹세했다. 그런데 톰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즉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견딜 수 없게 해보고 싶게 하는 절대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내 술을 마시고 독소를 퍼붓고 싶은 욕망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욕망은 자꾸만 강렬해질 뿐이었다. 다만 빨간 장식띠에 기장을 차고 자기를 가시할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에서 간신히 소년단을 그만두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독립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톰은 그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희망을 곧 포기했다. 입회하여 족쇄를 찬 지 채 48시간도 되지 않아 단념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 대신 임종이 임박한 듯한 치안판사 프레이저 노인에게 희망을 걸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인이 사망하면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할 것이다. 사흘 동안 톰은 판사의 용태를 몹시 궁금히 여겨 그 소문을 듣고 싶어 했다. 때로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빨간 장식띠를 꺼내 거울 앞에 서서 연습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참으로 짓궂게도 판사의 상태는 기복이 심했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병이 차도가 있고 그러고 나서 회복기에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톰은 그만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사기를 당한 것만 같았다. 그래서 곧 바로 금주 소년단에서 탈퇴를 했는데 바로 그날 밤 판사는 병이 재발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톰은 그런 인물은 두 번 다시 믿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장례식은 성대했다. 금주 소년단은 탈퇴한 단원들이 부러워 못 견딜 만큼 위풍당당하게 행진했다. 그러나 톰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다. 마시고 싶은 것을 마시고 하고 싶은 욕도 실컷 할 수 있었지만 뜻밖에도 톰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고 싶지가 않았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고 싶다는 욕망과 흥미를 앗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톰은 그렇게도 기다렸던 방학이 왔지만 벌써 맥이 빠지고 따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톰은 일기를 쓰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처음 사흘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만 집어치우고 말았다. 흑인 민스트리 쇼의 첫 번째 단원이 마을에 와서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톰과 조 하퍼는 연주팀을 조직하여 이틀 동안은 그런대로 재미있게 놀았다. 명예스러운 독립기념일 행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행진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로 미합 중국 상원 의원인 벤튼 씨도 기대를 크게 저버렸다. 키가 7.6m나 된다고 하더니 그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서커스단이 마을에 왔다. 사내 아이들은 그날부터 사흘 동안 헌 카펫으로 텐트를 치고 서커스 놀이를 했다. 입장료는 남자애가 바늘 3개, 여자애가 바늘 2개였다. 아이들은 이 놀이도 곧 집어치웠다. 또 골상학자들과 체면술사들이 마을에 다녀갔다. 그들이 떠난 뒤로 마을은 전보다 더욱더 지루하고 따분해졌다. 가끔씩 사내 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위한 파티가 있었지만
워낙 드문 데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 파티까지 기다리는 것이 한층 더 괴로울 뿐이었다. 베키 세처는 방학 동안 양친과 함께 콘스탄티노플의 집으로 가버리고 없었다. 그리하여 인생의 밝은 면이라고는 어디를 찾아보나 전혀 없었다. 그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에 대한 비밀은 고질적인 병과 같았다. 마치 암처럼 두고두고 톰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러던 참에 톰은 홍역을 앓게 되었다. 톰은 2주일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 동안 꼼짝하지도 못하고 집안에 갇힌 채 바깥 세계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격리되어 있어야 했다. 워낙 심하게 앓는 바람에 톰은 무슨 일에도 통 흥미가 나지 않았다. 겨우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자 힘없이 마을로 나가보았다. 마을은 사람이건 물건이건 하나같이 우울하게 변해 있을 뿐이었다. 그동안 부흥회가 있고 나서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내아이들과 계집아이들까지 하나같이 신앙심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톰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걸고 어디서 저주받을 만한 죄인의 얼굴 하나라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눈을 돌리는 곳마다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다. 톰은 조 하퍼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서글픈 광경을 보고는 슬프게 눈을 돌리고 말았다. 벤 로저스를 찾았더니 그는 바구니에 종교에 관한 소책자를 가득 담아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톰은 이번에는 짐 홀리스를 찾아냈지만 그 역시 톰이 최근에 앓은 홍역이야말로 고맙기 짝이 없는 하느님의 경고라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 만나는 아이들마다 가뜩이나 무거운 톰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더해줄 뿐이었다. 마침내 톰은 절박한 심정으로 허클베리 핀의 품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헉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자기 혼자만이 영원히 길 잃고 헤매는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적인 상태로 집에 돌아와 침대 속으로 기어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대비와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번갯불이 번쩍거리며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닥쳤다. 톰은 머리까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공포에 떨며 천벌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이 천재지변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워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톰은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믿고 있었다. 벌레 한 마리를 죽이려고 포병 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엄청난 화약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것쯤은 톰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톰은 자기 자신과 같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 땅 아래를 뭉개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폭풍우를 일으키는 일이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것만은 아닌 듯했다. 얼마 뒤 폭풍우는 점차 세력이 약해지더니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그냥 물러가 버렸다. 톰이 맨 처음 느낀 것은 첫째 하느님께 감사하고 새롭게 개가천선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톰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당분간 폭풍우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튿날 의사가 다시 찾아왔다. 톰의 병이 재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3주일 더 꼬박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톰에게는 그 시간이 한 시대나 되는 것처럼 무척 길고 지루했다.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자신이 친구 하나 없는 쓸쓸한 외톨이 신세라는 생각이 들자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은 것이 별로 고맙지 않았다. 톰이 쇠약한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짐 홀리스가 소년 법원의 재판관이 되어 죽은 새 한 마리를 앞에 두고 가해자인 고양이를 살인죄로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또 다른 골목 위쪽에서는 조 허퍼와 허클베리 핀이 훔쳐온 수박을 골목길에서 먹고 있었다. 불쌍한 녀석들. 그들 역시 톰과 마찬가지로 옛날로 되돌아간 것이다. 제23장 머프 포터의 구제. 잠자듯 고요했던 마을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 살인사건의 공판이 법정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어 톰은 어디로 가나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톰의 심장은 덜컥 주저앉았다. 양심의 가책과 공포감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듣는 데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신의 속을 떠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톰은 자신이 그 살인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얘기 틈바구니에 끼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언제나 등골이 오싹했던 것이다. 톰은 허클베리와 함께 얘기를 하려고 그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갔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이나마 닫혀있던 입을 열어 그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면 좀 위안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헉이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분별 있게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도 싶었다. 헉, 너 누구한테 그 얘기 한 적 있니? 무슨 얘기 말이야? 뭔지 알고 있잖아. 아, 그거. 물론 안 했지. 한마디도 말이야. 입도 뻥끗 안 했어. 정말이야. 근데 왜 그걸 묻는 거야? 그냥 겁이 나서. 야, 톰 소여. 만약 그게 밝혀지면 우린 이틀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너도 그건 잘 알고 있잖아. 톰은 이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잠시 뒤에 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누가 뭐래도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지. 내가 입을 연다고. 그 혼혈 악당놈한테 붙잡혀 물에 빠져 죽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어. 그러면 됐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한 우린 안전할 거야. 하지만 어쨌든 우리 또다시 맹세하자. 그러면 더 확실해질 거야. 그래, 좋아. 그래서 톰과 헉은 아주 엄숙하게 다시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했다. 헉, 요즘 무슨 소문이 돌고 있니? 난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 소문? 그저 머프 포터 얘기뿐이야. 자나깨나 머프 포터 얘기뿐이라고. 그 얘기만 들으면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 어디로든 숨어버리고 싶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넌 가끔 그 영감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늘 그런 생각이 들어. 거의 언제나 그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누굴 해친 적은 없잖아. 가끔 술 마실 돈을 벌려고 낚시질이나 하고 그리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기만 했지.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적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 목사니 뭐니 하는 사람도 다 그래. 하지만 그 사람은 착한 편이지. 한 번은 함께 낚시를 갔는데 두 사람 몫으로 부족했는데도 잡은 고기 절반을 나한테 줬어. 내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내 편을 들어준 일도 많았고. 그래, 내 연이 망가졌을 때도 고쳐준 적이 있어. 또 낚싯줄에 낚시바늘을 끼워주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가 그 영감을 유치장에서 빼낼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야, 우리가 그 영감을 어떻게 빼내니? 또 빼내봤자 아무 소용도 없잖아. 곧 잡힐 텐데 뭐. 그래, 그건 내 말이 맞아. 또 붙잡힐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포토 영감에 대해 마구 욕하는 건 싫어. 그 사람은 죽이지 않았잖아. 내 생각도 그래, 톰. 사람들이 말하길 머프 영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해 굶주린 악당인데 왜 진작 목을 매달지 않았냐는 거야. 그래,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해. 만약 그 사람이 풀려나기라도 하면 몰려가 죽이겠다는 거야.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야. 두 소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그다지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해가 어둑어둑해지자 두 아이는 외딴 곳에 있는 조그만 유치장 근처를 서성거렸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 자기들의 고통을 없애줄지 모른다고 희미한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불운한 수인에게 흥미를 갖는 천사나 요정은 없는 것 같았다. 두 소녀는 전에도 자주 했던 것처럼 창살문에 다가가 포토에게 담배와 성냥을 넣어주었다. 그가 갇혀있는 방은 1층으로 그를 지키는 간수도 없었다. 전에도 자기들이 넣어주는 선물에 대해 포터가 고마워할 때면 아이들은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보다 더 가슴이 찔렸다. 그리고 포터 영감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두 소녀는 자기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의 배신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게 참 잘해주는구나. 이 마을의 어느 누구보다도 말이다. 결코 잊지 않으마. 잊지 않고 말고. 난 가끔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린단다. 난 예전에 모든 아이의 연이나 장난감을 고쳐주기도 하고 좋은 낚시터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되도록 애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지. 그런데 지금 이 머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날 생각해주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톰은 그렇지가 않아. 헉도 마찬가지고. 두 아이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거든. 나는 또 이렇게 말하지. 나도 그 아이들을 잊지 못할 거야 하고 말이야. 근데 얘들아, 난 그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그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었나 봐. 그렇게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거든. 난 이제 교수용을 당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또 그게 최선의 길이고.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자, 이젠 그 얘긴 집어치우기로 하자. 너희들 기분을 잡치게 하고 싶지 않구나. 너희들은 내 친구가 되어주었으니까. 하지만 너희들한테 이것만은 당부하고 싶구나. 술 마시고 취하지 말라는 충고 말이다. 내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곳에 들어올 리가 없지. 얘들아, 저쪽에 좀 더 서쪽으로 가서 서보렴. 그래, 그렇게 말이야. 이렇게 공경에 빠져 있을 때는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되거든. 너희들 말고는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단다. 다정하고 친절한 얼굴 말이야. 두 사람 중 누가 무동을 서서 내 손을 붙잡아 주렴. 그래, 악수 좀 하게. 이 창살 틈으로 손을 넣어봐. 내 손은 너무 커서 내밀 수가 없으니. 조그맣고 약한 손이로구나. 하지만 이 작은 손이 머프 포터를 크게 도와주고 있어.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더 크게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톰은 비참한 기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무서운 꿈에 시달렸다.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톰은 재판소 앞을 서성거렸다. 재판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사실대로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지만 어찌할 수 없어 밖에서만 맴돌았다. 허크 역시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되도록 서로를 피했다. 어떤 때는 재판소 앞을 떠났다가 얼마 뒤 똑같이 울적한 호기심에 끌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톰은 한가한 방청객들이 법정에서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았지만 한결같이 비관적인 얘기뿐이었다. 불쌍한 포토 영감을 올가매려는 올가미가 점점 그의 주변으로 죄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무렵 마을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인전조의 증거가 확고부동하여 배심원들의 편결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였다. 톰은 그날 밤 늦게까지 외출했다가 창문으로 침대에 들어갔다. 톰은 흥분의 절정에 달해 있었다. 몇 시간이고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은 온 마을 사람들이 법정에 모여들었다. 오늘은 중대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빽빽이 들어선 방청석에는 남녀가 반반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배심원이 줄을 지어 들어서더니 제각기 자리에 앉았다. 조금 지나니 창백하고 뼈만 앙상한 겁에 질려 절망에 빠진 포터가 쇠고랑을 차고 들어왔다. 호기심에 가득 찬 눈들이 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에 앉혀졌다. 이에 못지않게 사람들의 눈을 끈 것은 인전조이며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조금 지나자 재판관이 들어서고 이에 보안관들이 개정을 선언했다. 변호사들 사이에 속삭임이 오가고 서류를 만지는 소리가 뒤를 이었다. 이런 지엽적인 일로 재판이 늦어지는 탓에 오히려 분위기는 한층 매력적인 동시에 인상적이었다. 증인 한 사람이 불려나와 살인이 발견되던 날 이른 아침에 머프 포터 영감이 개울에서 몸을 씻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몸을 씻자마자 어디론가 재빨리 달아나더라고 증언했다. 검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 나서 변호사에게 말했다. 증인을 신문하시오. 피고는 잠시 눈을 치켜 올렸으나 자기 담당 변호사가 말하자 곧 눈을 내리감았다. 증인에게 질문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은 시체 옆에서 칼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검사가 또 이렇게 말했다. 증인을 신문하시오. 질문 없습니다. 포토의 변호인이 대답했다.
세 번째 증인은 포토가 범행에 사용한 주머니 칼을 평소에 갖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증인을 신문하시오. 이번에도 포토의 변호인은 질문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방청객들은 당혹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자기가 변호해야 될 사람의 목숨을 건지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의뢰인의 생명을 던져버릴 작정인가? 몇몇 증인은 살인 현장에 포토를 데리고 왔을 때의 그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증언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반대 질문을 받지 않고 증언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날 아침 묘지에서 일어난 불리한 상황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이 믿을 만한 증인에 의해서 진술되었는데도 포토의 변호사는 누구에게도 반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법정 안의 혼란과 불안은 불평을 말하는 입속말에도 나타났으며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검사가 입을 열었다. 시민 여러분의 의심할 여지 없는 증언에 따라 본인은 저 불행한 피고가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된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자 불쌍한 포토의 입에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그동안 법정 안에는 비통한 침묵이 감돌았다. 많은 남자들은 감동을 받고 여러 부인네들은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 피고 측의 변호인이 일어서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본 재판이 시작할 때 피고가 음주로 인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광기의 영향을 받아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미리 암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의견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 탄원을 모두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서기를 향해 말했다. 톰 소여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러자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당황하고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포토도 예외가 아니었다. 톰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대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몹시 겁을 집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톰의 표정도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다. 톰은 선서를 했다. 톰 소여, 6월 17일 자정 무렵에 어디에 있었는가? 쇠처럼 굳어있는 인전조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는 순간 톰의 혀가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톰의 입에서는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조금 힘을 되찾고는 근처에 있는 방청객에게만 들릴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간신히 이렇게 대답했다.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봐. 넌 무서워할 것 없다. 넌 그때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인전조의 얼굴에 비웃는 듯한 미소가 스쳤다. 호수 윌리엄스의 무덤 근처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보거라. 조금 더 크게 말이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 지금 저와 변호사님이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요. 숨어 있었느냐, 숨어 있지 않았느냐? 숨어 있었어요.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무덤가 느티나무 뒤입니다. 인전조는 간신히 알아보리만큼 움찔했다. 누구하고 같이 있었느냐? 예, 잠깐 기다려. 같이 간 친구 이름은 안 대도 돼. 적당한 때에 출두하도록 하지. 그때 뭘 가지고 갔었니? 톰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은 채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해라, 얘야.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 진실이란 언제나 존경받는 것이니까. 그곳에 뭘 갖고 갔지? 죽은 고양이 한 마리밖에는 없었는데요. 방청석에서 잔잔한 웃음소리가 번져나가자 재판장이 주의를 주었다. 우리는 그 죽은 고양이의 뼈를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 얘야. 이제 그때 일어났던 일을 빠짐없이 우리에게 얘기해보거라. 내가 늘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조금도 무서워할 것은 없다. 톰은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더듬거렸지만 이야기에 열중하다 보니 말이 술술 쉽게 나왔다. 얼마 동안 톰의 말소리만이 들릴 뿐 법정은 그야말로 지죽은 듯이 조용했다. 방청객들의 눈이 온통 톰에게 쏠려 있었다.
입술을 벌리고 숨을 죽인 채 톰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의 매력에 끌려 시간이 흐르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이 절정에 달했을 때 톰은 말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묘비를 내리치자 머프 포터가 쓰러지고 그 순간 인전조가 포터의 주머니 칼을 집어들고는 쾅!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인전조가 창문을 향해 번개처럼 재빨리 달려나가더니 창문을 뛰어넘어 제지하려는 사람들을 해치고는 도망치고 말았다. 제24장 찬란한 낮, 무서운 밤. 톰은 다시 찬란한 영웅이 되었다. 어른들의 귀염둥이며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 마을 신문이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는 목숨만 건진다면 톰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마저 있었다.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인 세상 사람들은 머프 포터를 얼마 전 맹렬히 비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가슴에 껴안고 호들갑을 떨었다. 세상이란 본디 그런 법이다. 그러니 굳이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톰의 나날은 빛나는 명성과 환희에 찬 매일이었으나 밤이 되면 언제나 공포에 사로잡혔다. 살기등등한 눈초리를 한 인전조가 밤마다 꿈속에 나타났다. 그래서 톰은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손짓을 해도 밤이 되기만 하면 일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불쌍한 허크 역시 마찬가지로 비참한 데다가 늘 공포에 사로잡힌 신세가 되었다. 재판이 열리기 전날 밤 톰은 머프 포터 영감의 변호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인전조가 달아나는 바람에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고통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 자기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되었다. 반드시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던 톰은 밤중에 변호사의 집을 찾아가 피해 맹세로 꼭 다물기로 한 입을 열고 그 끔찍한 얘기를 털어놓았고 이로써 헉이 가지고 있던 인류에 대한 신뢰감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날마다 머프 포터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을 때마다 톰은 다 털어놓은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때 입을 봉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뉘우치는 것이었다. 인전조는 결코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꼭 체포될 것이다. 하고 반신반의하며 두려워했다. 어느 쪽이건 그자가 죽어 그 시체를 보기까지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상금까지 걸고 마을 주위를 샅샅이 뒤졌지만 인전조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다. 마침내 모르는 것이 없고 언제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중에 하나, 즉 탐정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와서는 고양이가 쥐를 찾듯 근처를 수색하고 머리를 끄덕이고 무엇이든 다 안다는 얼굴 표정으로 돌아다니며 그런 사람들이 보통 거두는 그런 종류의 대성공을 거두었다. 다시 말해서 단서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러나 단서를 가지고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탐정이 일을 끝내고 되돌아간 다음에도 톰은 전처럼 역시 불안을 느꼈다. 세월은 서서히 흘러갔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근심 걱정은 조금씩 사라져갔다. 제25장 보물찾기. 정상적으로 자라난 소년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은 파묻힌 보물을 파내고자 어디로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법이다. 어느 날 톰은 갑자기 이런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조 허퍼를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엔 벤 로저스를 찾아봤으나 낚시질하러 가고 없었다. 그러다가 톰은 뜻하지 않게 피투성이 쏜 허클베리를 만났다. 헉이라면 좋은 상대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 그 계획을 은밀히 털어놓았다. 과연 헉은 대찬성이었다. 재밌고도 돈이 안 드는 계획이라면 헉은 언제나 기꺼이 한몫끼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이라고 하지만 돈이 아닌 시간은 귀찮을 만큼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디를 파야 되지? 헉이 물었다. 어디든 다 파보는 거야.
그런 보물이 아무데나 묻혀 있단 말이야? 아니, 그렇지는 않지. 특별한 장소에 감춰져 있는 거야, 헉. 때로는 섬에 파묻혀 있는 수도 있고 고목나무까지 끈 밑에 그 그림자가 야밤중에 떨어지는 곳, 썩은 상자 속에 감춰지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대부분은 도깨비집 마루 밑이지. 누가 감춰? 그거야 물론 도둑놈들이지. 넌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러겠어. 글쎄, 잘 모르겠는걸. 나 같으면 숨겨두지 않을 거야. 신나게 다 써버릴 거야. 나도 그럴 거야. 하지만 도둑놈들은 안 그래. 그놈들은 항상 훔친 물건을 감춰두거든. 나중에 가지러 오지 않니? 응, 오지 않아. 언젠가는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표시를 해둔 곳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죽어버린단 말이야. 어쨌든 그 보물은 땅속에 오랫동안 파묻혀 녹이 슬지.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누군가가 표적을 찾는 방법이 적혀있는 누렇게 바랜 종이 쪽지를 발견하게 돼. 그 종이를 해독하는데도 한 일주일 넘게 걸리지. 왜냐하면 암호이거나 상형 문자로 쓰여 있거든. 상형 뭐라고? 상형 문자 말이야. 아무 뜻도 없는 듯한 그림이나 뭐 그런 것 말이야. 그럼 톰, 넌 그런 종이를 가지고 있니? 아니, 그럼 무슨 수로 그런 표적을 찾아낸단 말이야? 표적 같은 건 필요 없어. 범인들은 언제나 유령 나오는 집이나 섬 또는 가지 하나가 길게 뻗어나온 고목 밑에 그걸 숨겨놓으니까. 전에 잭슨섬에서 잠깐 찾아본 적이 있잖아. 언젠가 다시 찾아가 보는 거야. 스틸하우스 개천 위에 유령이 나타나는 낡은 집 한 채가 있고 그곳에는 죽은 나뭇가지들이 굉장히 많거든.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 장소 어디에나 다 묻혀 있다고. 바보같이. 물론 그렇지는 않지.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디를 파봐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조리 다 파보는 거야. 톰, 그러다간 여름이 다 지나가겠다. 뭐 그러면 어때? 녹이 슬거나 번쩍거리는 금화가 100달러나 들어있는 노쇠 항아리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가득 들어있는 썩은 상자를 발견한다고 상상해봐.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의 말을 듣자 헉의 눈에서 빛이 났다. 그야 신나는 일이지. 나한테는 정말 신나는 일이야. 그러면 말이야, 그 금화 100달러는 나한테 줘. 난 다이아몬드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좋아, 그렇게 하자. 하지만 나라면 다이아몬드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것들은 한 개에 20달러나 하거든. 아무리 못해도 한 개에 75센트나 1달러 나가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맙소사, 정말 그래? 확실해.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거야.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있니, 헉? 없어. 근데 왕들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 그렇지만 난 왕은 하나도 몰라, 톰.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유럽에 가면 왕들이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어. 왕들이 뛰어다녀? 뛰어다니냐고? 이런 멍텅구리. 그게 아니야. 그럼 왜 방금 왕들이 뛰어다닌다고 했어? 멍청하긴. 내 말은 유럽에 가면 왕들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었어. 물론 뛰어다니는 건 아니고. 그들이 왜 뛰어다니겠어? 그곳에 가면 그들을 볼 수 있다는 말이야. 말하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말이지. 늙은 곱사등이 왕 리처드처럼. 리처드라고? 그 사람 성이 뭔데? 성은 없어. 왕한테는 원래 이름밖에 없거든. 성이 없다고? 그렇다니까. 왕들이 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나 같으면 검둥이처럼 성이 없는 그런 왕은 되고 싶지 않아. 자, 그건 그렇고 어디부터 팔려고 하니? 글쎄, 잘 모르겠어. 스틸하우스 개천 건너편 언덕에 있는 가지가 썩은 나무 밑부터 파볼까? 좋아. 이리하여 두 소녀는 부서진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5km 떨어진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곳에 닿고 보니 덥고 숨이 찼다. 가까운 느티나무 그늘에 몸을 내던져 한숨 쉬면서 담배를 피웠다. 참 기분이 좋네. 나도 그래. 있잖아, 헉. 만약 보물을 찾게 되면 말인데 넌 그걸로 뭘 할 거니? 난 매일 파이를 사 먹고 소다수 한 잔을 마시고 서커스가 올 때마다 보러 가겠어. 정말 신바람 나게 놀 거야. 조금이라도 저금할 생각은 없니? 저금을 한다고?
저금을 해서 뭐 하려고? 글쎄, 나중에 먹고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지. 그런 게 무슨 소용 있어. 내가 얼른 써버리지 않으면 어느 때고 아빠가 마을에 다시 돌아와 다 긁어갈 텐데 뭐. 보나마나 아빠는 금방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거야. 넌 그 돈으로 뭘 할 거야, 톰? 난 북 하나랑 진짜 칼이랑 빨간색 넥타이랑 불독 강아지 한 마리를 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결혼할 거야. 뭐, 결혼한다고? 응. 톰, 너 지금 제정신이야? 톰, 장가 간다는 건 제일 어리석은 일이야.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 좀 봐. 밤낮 싸움만 했어. 눈만 뜨면 싸웠다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그건 문제가 안 돼. 내가 결혼하려는 여자애는 싸우지 않을 거야. 톰, 여자들이란 다 똑같아. 덤벼들어서 핥히고 잡아뜯고 말이야. 결혼에 대해 잘 생각해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아. 그런데 내가 결혼하겠다는 그 계집애 이름이 뭐야? 계집애가 아니야. 여자애라고. 그게 그거지 뭐. 어떤 사람은 계집애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애라고 하고. 둘 다 같은 말이라고. 어쨌든 그 아이 이름이 뭐야, 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안 돼. 그래, 좋아.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가 결혼해버리면 난 쓸쓸해질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되니까. 자, 그 얘기는 집어치우고 땅이나 파보자. 두 소녀는 약 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며 땅을 팠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30분 동안 더 파보았다. 그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헉이 물었다. 강도놈들은 이렇게 깊이 파묻어 놓나? 그럴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아무래도 우리가 장소를 잘못 짚었나 봐. 그래서 아이들은 새 장소를 골라서 다시 파기 시작했다. 그들은 얼마 동안 말없이 흙을 파냈다. 드디어 헉은 사백이 되어 소매 끝으로 이마의 구슬땀을 닦으면서 말했다. 이곳을 끝내면 다음엔 또 어딜 팔 거야? 저쪽 커디프 언덕의 가부댁 뒤쪽의 고목을 파볼까 하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가부댁이 빼앗아 가지 않을까? 거기는 가부댁 땅이니까. 빼앗아 간다고? 한 번쯤은 그러려고 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누구든 묻혀있는 보물을 파는 사람이 보물의 주인이야. 누구 땅이건 상관없다고. 그렇다면 안심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땅을 팠다. 이윽고 헉이 투덜거렸다. 에이, 빌어먹을. 또 아니잖아. 내 생각은 어떠니?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인데. 헉,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야. 마녀가 방해하는 때도 있거든. 어쩌면 마녀 때문인지도 몰라. 참 답답하네. 한낮엔 마녀가 전혀 힘을 못 쓰잖아. 참 그렇지. 그 생각을 못했구나. 옳지.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단 말이야. 자정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떨어지는 곳을 찾아야 해. 바로 그것을 파야 한다고. 빌어먹을. 그럼 지금까지 애쓴 건 모두 헛수고잖아. 제기랄. 그럼 밤에 또 와야겠네. 꽤 먼 길인데. 너 빠져나올 수 있어? 물론 빠져나올 수 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엔 해야 돼. 만약 누가 이 구멍을 발견하게 되면 금방 이곳에 뭐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보물을 찾아낼 테니까. 그럼 오늘 밤 집 앞으로 가서 고양이 소리를 낼게. 좋아. 이 연장은 덤불 속에 감춰두기로 하자. 두 소녀는 그날 밤 정한 시간에 와서 그늘 밑에 앉아 기다렸다. 장소가 음산한 데다가 시간도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때문에 으스스하기 짝이 없었다. 귀신이 나뭇잎을 흔들며 휙 지나가고 유령들이 적막한 길모퉁이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부엉이는 음침한 가락으로 이에 응했다.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 눌려 말도 거의 주고받지 않았다. 얼마 후 12시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림자진 곳에 표적을 한 다음 그곳을 파기 시작했다. 희망이 일기 시작했다. 호기심은 점점 커져가고 이에 따라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 구멍은 깊어지고 더 깊어졌으나 곡괭이 끝이 무엇에 닿아 짤가닥 하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실망에 부딪혔다.
곡괭이에 닿는 것은 돌멩이 아니면 나무 토막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톰이 입을 열었다. 소용없어, 헉. 또 틀렸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림자 드리워지는 곳을 정확하게 찍었잖아.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데? 우린 시간을 어림으로 짐작했을 뿐이잖아. 어쩌면 너무 늦었거나 너무 일렀을 수도 있거든. 그러자 헉이 삽을 내려놓았다. 그렇지. 하고 헉이 말했다. 그게 문제구나. 이곳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우린 정확한 시간을 알아맞힐 수가 없으니까. 더구나 난 마녀와 유령이 도처에 우글거리는 한밤중에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 끔찍하다고. 지금까지 내 등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뒤돌아봤다가는 뭔가 마주칠 것 같아서 돌아보지도 못했어. 이곳에 온 뒤로 줄곧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헉. 나무 밑에 보물을 묻을 땐 거의 언제나 죽은 사람을 함께 묻거든. 보물을 지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맙소사. 정말이야. 늘 그런 소리를 들었어. 톰, 난 죽은 사람들 근처에 얼쩡거리기 싫어. 주변에 시체가 있으면 확실히 무슨 말썽이 생긴다고. 나도 시체를 건드리는 건 질색이야. 시체가 해골을 쑥 내밀고 뭐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봐. 야, 그만둬. 톰, 겁난다. 나도 그래, 헉. 기분이 안 좋다. 야, 톰, 여기 그만두고 딴 데 해보자. 그래, 그 편이 낫겠다. 어디를 할까? 톰은 잠시 생각한 끝에 말했다. 유령의 집, 바로 그곳을 파보는 거야. 빌어먹을, 난 유령이 나오는 집은 싫어, 톰. 유령들은 시체들보다 더 끔찍해. 시체들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은 유령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얀 수의를 걸치고 갑자기 나타나서는 어깨 너머로 넘겨다 보면서 이를 갈지는 않잖아. 난 그런 건 참을 수 없어, 톰. 그런 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그래, 맞아. 하지만 헉, 유령은 밤에만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대낮에 땅을 파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거야. 하긴 그래. 하지만 너도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낮이건 밤이건 유령의 집엔 가기 싫어해. 그야 누군가가 살해당한 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한밤중이라면 몰라도 낮에 그 집 주위에서 뭘 봤다는 사람은 없어. 다만 창문으로 파란 불빛이 쓱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을 빼놓고는. 그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유령은 아니라고. 하지만 파란 불빛이 번쩍거리면서 돌아다니면 그 근처에 반드시 유령이 숨어 있어. 그건 이치에 들어맞아. 유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런 파란 불빛을 쓰지 않아. 그래, 그렇긴 해. 어쨌든 유령이 대낮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좋아. 정 그렇다면 유령의 집을 파기로 하자. 그렇지만 이 일도 꼭 성공한다는 법은 없어. 그들은 이미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저 아래 달빛이 비치는 계곡 한가운데 유령의 집이 서 있었다. 주변에 집 한 채 없는 외진 곳이었다. 울타리가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였고 무성한 잡초는 입구 계단까지 꽉 덮여 있었다. 굴뚝은 산산이 부서져 무너졌고 창살은 하나도 없는 데다 지붕 한 구석이 움푹 무너져 있었다. 소년들은 파란 불빛이 창문을 스치지나 않을까 하고 잠시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나직한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유령의 집을 멀리하고 오른편 방향으로 돌아 커티프 언덕 뒤쪽 숲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제26장 금화상자. 다음 날 점심때 두 소녀는 고목 아래 도착했다. 감춰둔 곡괭이와 삽을 찾으러 온 것이다. 톰은 빨리 유령의 집으로 가고 싶어 안달이었다. 헉도 비슷한 마음이었지만 불쑥 이렇게 말했다. 이봐 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아? 그 말을 듣고 톰은 머릿속에서 요일을 따져보고 나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쳐들었다. 아차, 미처 그걸 생각 못했구나, 헉. 그래, 나도 생각 못했어. 그런데 갑자기 오늘이 금요일이란 생각이 떠오르지 뭐야. 젠장.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했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금요일에 이런 짓을 하다간 꼼짝없이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잖아.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야, 그렇다고 봐야 해. 다른 날이라면 재수가 좋을 수도 있지만 금요일엔 안 돼. 그건 바보라도 알 수 있어.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아니야, 헉. 언제 내가 발견했대? 단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어젯밤에 재수 없는 꿈을 꿨거든. 지 꿈을 꿨단 말이야. 설마 그건 큰일이 일어날 나쁜 징조야. 지들이 싸웠어? 아니. 그럼 다행이다, 헉.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알려주는 거야. 경계를 늦추지 않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면 돼. 어쨌든 오늘은 그 일을 집어치우고 쉬면서 놀기로 하자. 너 로빈 후드 아니, 헉? 아니, 몰라. 로빈 후드가 뭔데? 영국에 살았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또 가장 착한 사람이기도 하지. 의적이었거든. 와, 나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들의 물건을 털었는데. 장관이나 주교, 부자나 임금님 그런 사람들 것만 훔쳤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손대지 않았대. 오히려 사랑해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었대. 와, 정말 멋있는 사나이구나. 그렇고 말고 헉.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지. 요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그는 한 손을 뒤로 묶은 채 나머지 한 손만 갖고도 영국에 있는 어떤 장사라도 때려 눕힐 수 있거든. 또 수송화를 들면 2km가 넘는 곳에 떨어져 있는 10센트짜리 은하를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도 있었어. 수송활이 뭐니? 나도 잘 몰라. 활의 종류인가 봐. 게다가 은하의 한복판이 아닌 가장자리를 맞추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원통해 했대. 그럼 우리 로빈 후드 놀이를 하자. 굉장히 재밌거든. 내가 가르쳐 줄게.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둘은 오후 내내 로빈 후드 놀이를 했다. 이따금 유령의 집을 애타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내일의 모험에 대해 얘기를 나누곤 했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자 그들은 나무들의 긴 그림자를 가로질러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곧 카디프 힐의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토요일 정오가 조금 지나 둘은 또다시 그 고목 아래 와 있었다. 그늘에 앉아 담배를 한 모금 피우면서 잡담을 한 다음 지난번에 팠던 구멍을 좀 더 팠다. 그다지 큰 희망을 건 건 아니었지만 톰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보물을 찾을 수 있는데도 그만 포기해버려 다른 사람이 와서 단 한 번 삽질하여 보물을 꺼내는 수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그래서 두 소녀는 행운을 소홀히 다루지 않고 보물찾기에 필요한 일을 모두 해보았다고 만족스러워하면서 연장을 어깨에 둘러매고는 발길을 돌렸다. 도깨비 집에 닿았다. 타는 듯한 햇볕 아래 주인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 장소의 쓸쓸함과 황량함에는 길을 꺾는 무엇이 감돌고 있었기에 두 소녀는 선뜻 들어가기가 무서워 잠시 주춤할 지경이었다. 문 있는 대로 기어가 떨면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잡초가 우거진 바닥도 없고 벽도 떨어져 나간 방이 보였고 구석에 뒹굴어 있는 난로와 빈 창문 그리고 황폐한 계단이 보였다. 이곳저곳 사방에 누더기 모양의 버림받은 거미줄이 매달려 있었다. 가만히 가슴을 두근거리며 나직이 속삭이며 들어갔다. 바삭거리는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온몸을 긴장시켜 언제라도 당장 도망칠 수 있는 몸가짐을 했다. 조금 지나니 주위에 익숙해졌고 무서움도 덜해졌다. 그러자 두 소녀는 자신들이 대담해진 것에 대해 감탄하기도 하고 또한 놀라기도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살폈다. 다음은 2층이 보고 싶어졌다. 이것은 테러를 차단하는 것과 같았으나 두 아이는 서로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자 결과는 뻔했다. 그들은 연장을 한쪽 구석에 내던지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도 마찬가지로 황폐할 대로 황폐해 있었다. 한쪽 구석장에 무슨 비밀을 간직한 듯 벽장 하나가 있었지만 기대와 달리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는 용기도 솟고 마음도 침착해졌다.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아래로 막 내려가려는 바로 그때였다. 쉿! 톰이 말했다.
왜 그래? 공포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된 헉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쉿, 잠깐만. 저 소리 들려? 그래. 맙소사. 어서 튀자.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라고. 누군가 지금 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 두 아이는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려 널빤지 옹이 구멍을 통해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겁에 질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걸어오다가 멈춰 섰어. 아냐, 다시 오고 있어. 문 쪽에 있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마, 헉. 이거 어쩌지? 제기랄,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남자 둘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제각각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한 사람은 최근 마을에 한두 번 나타났던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인 스페인 영감이네. 또 하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처음 보는 사람은 헝클어진 머리에 누더기를 아무렇게나 걸친 사내로 얼굴에는 호감이 가는 표정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었다. 스페인 영감은 세라페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덥수룩하게 기른 허연 구렛나루에 모자 아래로 백발을 길게 늘어뜨리고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낯선 사나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벽을 등지고 문 쪽을 바라보며 바닥에 앉았고 낯선 사나이는 말을 계속했다. 그가 경계를 늦춘 채 말을 이어가자 목소리가 좀 더 똑똑하게 들려왔다. 아니, 그건 안 돼요. 그가 말했다. 잘 생각해봤지만 난 실소. 위험하단 말이오. 위험하다니.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인 스페인 영감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겁쟁이 같으니라고. 이 말에 소년들은 숨이 꽉 막히며 사지가 와들와들 떨렸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인전조의 목소리가 아닌가.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조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저 상류 쪽에서 하는 일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나? 그래도 아무 일 없었잖아. 그건 달라요. 거긴 훨씬 상류 쪽인데다가 근처에 집도 한 채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 짓이 들킬 염려가 없는 것이요. 어쨌든 성공하지 못한 이상 말이요. 글쎄 대낮에 이곳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 누구든지 우릴 보면 의심할 텐데. 그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일에 손을 댄 뒤로 이곳 말고 어디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지요. 난 이 오두막을 빨리 뜨고 싶소. 어제도 떠나고 싶었는데 그 망할 녀석들이 이곳에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놀고 있으니 도대체 꼼짝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 망할 녀석들은 또다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제가 금요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루가 아니라 1년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울 뿐이었다. 두 남자는 먹을 것을 꺼내더니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인전조가 말문을 열었다. 이봐, 젊은 친구. 자넨 강 상류에 있는 자네 거처로 가 있게. 그리고 내가 연락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내가 기회를 봐서 한 번 더 마을에 내려가 살펴볼 테니 상황을 살펴보고 형편이 괜찮으면 위험한 일을 처리하자고. 그리고 나서 텍사스로 튀는 거야. 둘이서 함께 주랭랑을 치는 거지. 이 제안이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두 사나이는 곧 길게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인전조가 이렇게 말했다. 졸려 죽겠네. 망보는 건 자네 차례야. 조는 잡초 위에 몸을 쪼그리고 눕더니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의 동료가 한두 번 그를 흔들자 조는 조용해졌다. 얼마 뒤 망을 보던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졸기 시작했다. 그의 고개는 점점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두 사람 모두 코를 골았다. 톰과 헉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톰이 헉의 귀에 대고 조그만 소리로 속삭였다. 지금이야. 바로 튀자. 그러나 헉이 반대했다. 싫어. 저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만 하면 우린 꼼짝없이 죽는단 말이야. 톰은 재촉했지만 헉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마침내 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혼자서 살금살금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딛자마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마룻바닥이 삐걱하고 소리를 내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톰은 두 번 다시 시도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두 소녀는 그곳에 엎드린 채 지루하게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영겁의 시간마저 그대로 멈춰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때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을 보자 아이들은 한결 마음이 놓였다. 이제 한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멎었다. 인전조가 부스스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무릎 위에 고개를 떨군 채 잠을 자고 있는 동료를 향해 미소를 짓더니 발로 쿡쿡 찔러 깨웠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봐, 자넨 망을 봐야 할 게 아냐. 아냐, 그만둬. 아무 일도 없었으니. 이런, 내가 깜빡 잠이 들었네. 이제 슬슬 이곳을 뜰 때가 됐어. 그런데 이곳에 감춰둔 훔친 물건들은 어떻게 하지?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늘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남쪽 지방으로 출발할 때까지는 들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650달러나 되는 은하라면 큰 짐이 될 거요. 하긴 그래. 좋아. 한 번 더 이곳에 오는 게 무슨 대수인가? 그럼요. 하지만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한밤중에 왔으면 좋겠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아요.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치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진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그 사이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는 그렇게 안전한 장소가 못 돼. 그러니 땅속에다 묻어두는 게 좋겠어. 그것도 아주 깊게 말이야. 그거 좋은 생각이요. 조의 동료는 맞장구를 치고 나서 방을 가로질러 벽난로 앞으로 가더니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벽난로 뒤쪽 바닥에 깐 돌을 하나 들어 올리고는 쩔렁쩔렁 동전 소리가 나는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기 몫으로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의 은하를 꺼내고 또 비슷한 분량의 돈을 인존조의 몫으로 꺼낸 뒤 조에게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조는 방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사냥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 소녀는 여태껏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비참함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말았다. 호기심과 흥겨운 눈초리로 그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했다. 그 놀라움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600달러라면 동네 아이들 5-6명을 부자로 만들어주고도 남을 거액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최고로 재수 좋은 보물찾기가 아닐 수 없었다. 어디를 파볼까 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말이다. 톰과 헉은 쉴 새 없이 서로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쿡 찔렀다. 말하지 않아도 그 뜻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몸짓이었다. 아,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물론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의 칼끝이 뭔가에 부딪혔다. 이게 뭐야? 조가 소리를 질렀다. 뭔데 그래요? 그의 동료가 물었다. 반쯤 썩은 널빤지야. 아니, 상자로군. 여기 좀 도와줘. 도대체 왜 이게 여기 있는지 보자고. 됐어. 구멍을 하나 뚫었어. 조는 한 손을 집어넣더니 상자를 꺼냈다. 와, 이거 돈이잖아. 두 남자는 동전을 한 움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금화였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두 소년도 두 남자 못지않게 덩달아 흥분하고 신바람이 났다. 조의 동료가 입을 열었다. 어서 빨리 파냅시다. 벽난로 반대쪽 구석 잡초 속에 녹슬고 헌 곡괭이가 하나 있던데 조금 전에 봤소. 그는 아이들의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왔다. 인전조는 곡괭이를 집어들고 찬찬히 훑어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더니 뭐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다. 곧 상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큰 상자는 아니었다. 철로 테를 둘러 아주 튼튼하게 만든 상자였지만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니 썩어 있었다. 두 남자는 너무 황홀하여 말을 잇고서 보물을 바라보았다. 이거 몇천 달러는 되겠는걸? 인전조가 말했다. 어느 해 여름인가 뮤럴 일당이 이 근처에 나타나곤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어. 나도 그 얘긴 들었지. 인전조가 맞장구를 쳤다. 어쩌면 이게 그 일당들의 돈일지도 모르겠군. 그럼 이제 그 일은 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러자 인전조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자넨 아직도 나에 대해 잘 모르는군. 난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난 복수를 할 거라고. 그의 눈초리에서 사악한 빛이 번뜩였다. 자네 도움이 필요해. 그 일만 끝나고 나면 그땐 텍사스로 날아가는 거야. 자네는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 내가 연락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게. 알겠소. 당신이 그렇게 하라면 그러지요. 헌데 이 돈은 어떻게 하죠?
다시 여기에다 묻을까요? 그렇게 하기로 하지. 위층의 아이들은 뛸 듯이 기뻤다. 아냐, 맹세코 말하지만 이곳은 절대로 안 돼. 위층의 아이들은 크게 실망했다.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저 곡괭이에 새 흙이 묻어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은 공포에 질리고 말았다. 곡괭이와 삽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게다가 어째서 갓 퍼낸 흙이 묻어 있는 거야? 누가 이곳에 갖다 놓은 게 틀림없어. 근데 그놈들이 어디로 갔을까? 자네 무슨 소리 못 들었나? 본 사람은 없나? 뭐시라고? 여기다 이걸 다시 묻어놓고 그놈들이 이곳에 돌아와서 땅을 파헤쳤다는 걸 보게 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어림도 없는 소리고 말고. 내 거처로 가지고 가세. 물론 그래야지요. 진작 그렇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럼 1호로 말인가요? 아니, 2호로 가지. 십자가 아래 말이야. 다른 장소는 좋지 않아. 너무 눈에 잘 띄거든. 알았소. 이제 날이 꽤 어두워졌으니 슬슬 출발하기로 하지요. 인존조는 벌떡 일어나더니 이 창문에서 저 창문으로 옮겨다니면서 조심스럽게 바깥을 살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도대체 누가 이곳에 연장을 갖다 놨을까? 혹시 그놈들이 지금 2층에 있는 건 아닐까? 두 소녀는 그 말을 듣자 그만 숨이 콱 하고 멎는 것 같았다. 인존조는 칼을 손에 쥐더니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 잠깐 멈추었다가 계단을 향해 돌아섰다. 소년들은 벽장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힘이 빠져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삐걱삐걱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몰리자 아이들은 겁을 집어먹고 있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벽장 속으로 막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썩은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인존조가 산산조각난 계단 파편과 함께 흙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욕설을 퍼부으면서 부시시 몸을 일으키자 그의 동료는 말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설령 2층에 누군가가 있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둡시다. 상관할 거 없잖소.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돼지고 싶으면 그러라지. 그걸 누가 말려. 앞으로 15분만 있으면 어두워질 거요. 놈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라지. 뭐 눈 하나 깜짝할 줄 알고. 내 생각엔 연장을 갖고 온 놈들이 우리를 봤다면 유령인 줄 알았을 거요. 그러니 틀림없이 벌써 주랭랑을 치고 있겠지. 조는 잠시 투덜거렸다. 그러자 해가 남아있는 동안 도망치는 게 낫다는 동료 말에 동의했다. 곧 그들은 점점 짙어가는 황혼을 타고 집을 살짝 빠져 귀중한 상자를 가지고 강 쪽으로 걸어나갔다. 톰과 헉은 기진맥진했으나 그래도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며 일어서 집의 통나무 틈새로 그들 뒷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어디 한번 뒤따라가 볼까? 천만에. 아이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 목이 부러지지 않고 아래층으로 무사히 내려온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언덕을 넘어 마을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두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데 너무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재수없게도 삽과 곡괭이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에 자책감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않았어도 인존조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말하는 복수가 끝날 때까지 은하와 그 말을 모두 한자리에 감춰두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돈을 찾으러 다시 그곳에 돌아갔을 때에는 불행하게도 이미 돈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게 했을 텐데. 그곳에 연장을 가져간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쓰라린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다. 톰과 헉은 스페인 사람이 복수를 할 기회를 노리기 위해 마을에 나타나면 그를 감시하고 있다가 뒤를 밟아 2호가 어디인지 알아내기로 생각했다. 바로 그때 톰은 갑자기 가슴이 섬뜩해졌다. 복수라고? 그게 우리를 두고 한 말이라면 어떡하지, 헉? 그만둬.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헉은 거의 기절할 것처럼 말했다. 그들은 유령의 집에서 들었던 얘기를 다시 주고받았다. 그리하여 마을로 들어갈 무렵엔 조가 말한 복수의 대상이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인존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오직 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톰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 혼자만이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톰은 우울해졌다.
친구라도 있으면 한결 마음도 편해질 것인데 하고 톰은 곰곰이 생각했다. 제27장 떨며 뒤를 밟다. 낮에 겪은 모험은 그날 밤에 톰의 꿈자리를 몹시도 괴롭혔다. 그는 4번이나 그 굉장한 보물을 손에 넣긴 넣었으나 매번 손 안에서 도로 사라졌다. 이리하여 눈을 뜰 때마다 불운했던 현실이 역력하게 되살아났다. 새벽녘 그 모험의 가지가지 사건을 회상하며 침대에 드러누워 있을 때 이상하게도 희미하고 머나먼 느낌이 마치 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나 혹은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자 그 기막힌 모험 자체가 한바탕 꿈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강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본 금화의 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톰은 지금껏 한꺼번에 은하 50달러 이상은 구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같은 또래, 같은 신분의 다른 아이들처럼 수백이니 수천이니 하는 표현은 다 말을 멋있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이 세상에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100달러나 되는 거액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감춘 보물에 대한 톰의 생각을 분석해 본다면 그 보물이란 고작해야 한 줌의 10센트 동전과 그저 막연하고 황홀한 손에 넣을 수 없는 1달러 지폐 묶음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어제의 사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점점 뚜렷하고도 분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래서 결국 꿈이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 시작했다. 어쨌든 이 불확실한 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톰은 아침을 빨리 먹은 다음 헉을 찾으러 가기로 했다. 헉은 바닥이 편편한 뱃전에 앉아 멍하니 발을 물속에 달랑거리며 몹시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톰은 헉이 먼저 그 말을 꺼내도록 했다. 만일 헉이 끝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어제의 모험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안녕 헉. 너도 안녕. 그러고 나서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우리가 그 빌어먹을 연장을 고목나무 밑에 그대로 두었더라면 보물은 우리 차지가 되었을 텐데. 아, 정말로 분해 죽겠어.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구나. 꿈이 아니었다고. 난 그게 차라리 한바탕 꿈이었으면 했는데 진짜 그게 꿈이길 바랬어. 도대체 뭐가 꿈이 아니란 말이야. 어제 있었던 그 일 말이야. 어쩌면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꿈이라고. 그때 만약 계단만 부서져 내리지 않았다면 그게 엄청난 꿈인지 알았을 테지. 나도 간밤에 악몽에 시달렸지 뭐야. 한쪽 눈에 안대를 한 그 스페인 악당놈한테 밤새도록 쫓겨다녔단 말이야. 죽일 놈 같으니라고. 아니야, 죽으면 곤란하지. 그 놈을 찾아내야 해. 그래서 돈을 찾는 거야. 톰, 우린 그 사람을 결코 찾아내지 못할 거야. 그런 엄청난 돈을 차지할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는 없어. 그런데 우린 그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잖아. 어쨌든 그 놈을 보게 되면 온몸이 몹시 떨릴 것 같아. 하긴 나도 그래. 그래도 어쨌든 그 놈을 찾아내고 싶어. 그 놈 뒤를 밟아서 그 2호라는 데를 꼭 찾아내고 싶어. 2호라고 그랬지? 그래, 그랬어. 그것에 대해 나도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봤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넌 그게 뭘 것 같니? 모르겠어. 너무 까다로워. 있잖아, 헉. 혹시 집 주소는 아닐까? 그래, 맞아. 아니야, 틀렸어, 톰. 집 주소가 맞다고 해도 이렇게 작은 마을에 번지수가 어디 있어. 하긴 그렇네. 좀 생각해보자. 그렇지, 방 번호야. 여관방 번호 말이야. 아, 그래 맞아. 여관이라면 이 마을에 2개밖에 없어. 그러니 곧바로 알아낼 수 있겠다. 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헉. 톰은 즉시 떠나갔다. 톰은 헉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톰은 30분이 지난 뒤 돌아왔다. 제일 좋은 여관 2호실은 젊은 변호사가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는 외관이 좋지 않은 여관 2호실은 수수께끼였다. 그 젊은 주인의 말에 의하면 2호실은 언제나 자물쇠가 채워져 있으며
밤 외에는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째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호기심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호기심은 아니었다. 그저 막연히 귀신이 나오는 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 수수께끼를 해결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지난밤엔 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내가 알아본 것은 그거야, 허. 우리가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바로 그곳 같아. 그래, 그런 것 같네. 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난 뒤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말야, 그 이호실 뒷문이 여관하고 저 떨거덕거리는 벽돌 가게 사이의 좁은 골목길로 빠져나가게 돼 있더라. 이제 너도 될 수 있는 대로 열쇠를 많이 손에 넣어봐. 나는 우리 아줌마 열쇠를 몽땅 가져올게. 그래서 어두운 밤 시간이 되면 그곳에 나가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너는 인전조를 감시해. 한 번 더 마을에 들러서 복수할 기회를 엿보겠다고 했으니까 만일 보이면 곧장 뒤를 밟아. 만일 이호실로 안 들어가면 그곳이 아닐 테니까. 빌어먹을, 나 혼자서 뒤밟기는 싫어. 뭘, 캄캄한 밤인데. 그러니 너를 보지 못할 거야. 또 본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글쎄, 아주 캄캄한 밤이라면 한번 따라가 볼게. 에이, 모르겠어. 어쨌든 한번 해볼게. 아주 캄캄하다면 나라도 그놈을 따라가겠어, 허. 그놈이 복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곧장 돈을 가지러 갈지 몰라. 그럴지도 모르지, 톰. 내 뒤를 쫓을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뒤쫓고 말 테야. 그래, 그래야지. 절대로 약하게 굴지 마, 허. 나도 용기를 낼게.